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친척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조카들 대학 등록금 전부 내주기로 약속했어요. 저는 조금도 봐주지 않고 대답했죠. 어머님, 혹시 꿈에서 들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좋은 날, 제가 기쁜 소식 하나 발표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우렁찬 목소리가 가족 모임, 식사 자리에 터져 나왔습니다. 손에 든 술잔은 높이 들려 있었고 호박색 수리 조명 아래서 눈부신 빛을 뿜어냈죠. 저는 마침 생선 살안점을 입으로 가져가던 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결혼 3주년 기념일. 남편 박진우와 저는 조촐하게 식사나 할 생각이었는데 시어머니는 기어코 20명이 넘는 친척들을 불러 모아 거대한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님 얼굴에 떠오른 그 익숙한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미소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 서윤이 말이에요. 정말 등불 들고 찾아다녀도 없을 착한 며느리라니까요. 시어머니는 다정하게 제 어깨를 감쌌지만 그 손톱은 제 살을 파고들 기세였습니다. 우리 서윤이가 먼저 나서서 시동생네 두 아들 대학 등록금이랑 생활비까지 전부 대주겠다고 하지 뭐예요. 4년 내내 한 푼도 안 받고 말입니다. 탁, 제 젓가락이 접시 위로 떨어졌습니다. 온 식탁에 친척들이 와 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몇몇 어른들은 칭찬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셨죠. 역시 서윤 씨는 통이 커. 명문대 나온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다르다니까. 진우는 저런 아내를 얻어서 정말 복받았네. 저는 기계처럼 목을 돌려 맞은편에 앉은 시동생네 가족을 보았습니다. 시동생 박진수는 두 손을 비비며 얼굴 가득 웃음을 피우고 있었고 평소 까칠하기 그지없던 동서 최미영은 보기 드물게 아양 떠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의 쌍둥이 아들, 수능을 앞둔 두 조카는 눈을 무섭게 빛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고기를 본 늑대 새끼들처럼요. 마지막으로 제 시선은 옆자리에 남편에게 향했습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퍼먹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제 눈을 마주칠 생각도 못 하더군요. 아, 그런 거였구나. 가슴속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저는 식탁 아래에서 손을 굳게 말아 쥐었죠. 정말 대단한 선전포고 완벽한 도덕적 납치였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친척들 앞에서 이런 약속을 발표하다니 저를 궁지에 몰아넣고 이 막대한 지출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게 하려는 속셈이었죠. 서윤아, 한마디 해야지. 시어머니는 마이크라도 건네는 듯 저를 툭 쳤습니다. 눈에는 교활한 빛이 가득했죠. 다들 널 칭찬하잖니. 식탁은 갑자기 조용해졌고 20쌍이 넘는 눈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들 속에서 기대와 계산, 그리고 남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이라는 심보를 똑똑히 읽었습니다. 역겨운 음식 냄새와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공기 중에 뒤섞여 있었죠.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냅킨을 들어 천천히 입가를 닦았습니다. 어머님, 제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모두가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혹시 꿈에서 들으신 거 아니에요? 전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미소는 얼굴 위에서 굳어버렸고 천천히 끔찍한 표정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시동생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박진우가 식탁 아래에서 제 옷소매를 필사적으로 잡아당기는 것을 느꼈지만 그 손을 뿌리쳐버렸습니다. 정서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치솟았습니다. 지난달 우리 집에서 밥 먹을 때 네가
내 입으로 분명히 말했잖니. 진우도 옆에 있었는데 저는 차갑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진우 씨한테 물어보죠. 제가 언제, 어디서 그런 약속을 했는지요. 모든 시선이 다시 박진우에게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제대로 된 문장 하나 말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그게 아마 어머님이 잘못 이해하셨나 봐요. 서윤이 뜻은, 제 뜻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놀라움에 찬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는 식탁의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죠. 자기 자식은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아주버님과 동서도 멀쩡히 돈버시고 두 조카도 곧 성인이에요. 저희가 그 비용을 책임져야 할 의무도 능력도 없습니다. 정서윤, 시어머니가 세차게 식탁을 내리치며 일어섰습니다. 너 집안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이렇게 많은 친척들 앞에서 대체 누가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은 걸까요? 저는 어머님 말을 끊었습니다. 분노로 목소리가 살짝 떨렸죠. 동의도 없이 남의 이름으로 약속을 만드는 건 사기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님이 정말 손주들 교육에 관심 있으시면 매일 치시는 고스톱이나 끊으세요. 그 돈만 아껴도 1년 등록금은 나오겠네요. 식당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저마다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어떤 사람은 제가 버릇없다고 손가락질했고 또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가 너무 심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시동생은 굳은 얼굴로 가족들을 데리고 자리를 떠났고 시어머니는 제가 은혜도 모르는 년이라며 땅을 치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집안을 무시한다면서요. 그 혼란 속에서 저는 가방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윤아, 박진우가 쫓아나와 저를 붙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너무하네. 앞으로 엄마가 친척들 얼굴을 어떻게 보라고 이래.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온몸이 화로 떨렸죠. 박진우, 당신은 어머니가 이런 쇼를 벌일 거라는 거 미리 알고 있었지? 우리 아파트 대출금도 아직 다 못 갚았잖아. 당신이 매달 몰래 집에 돈 보내는 거 나 모른 척 해줬어. 근데 이제는 아예 대학생 둘을 키우라고? 걔들은 내 친조카야. 그가 변명하려 들었습니다. 그럼 당신 혼자 키우세요. 저는 택시를 잡아 세우고 뒤도 안 돌아보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한테 전해요. 꿈에서는 뭐든지 다 가질 수 있다고요. 차창 밖으로 식당 문 앞에 멍하니 서 있는 박진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친척들의 모습도요. 손은 여전히 통제불능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한 후련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 택시는 아파트 입구에 섰습니다. 제가 문을 너무 세게 닫는 바람에 기사 아저씨가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어 무어라 욕을 하는 것 같았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핏줄이 귀에서 쿵쿵 울리고 눈앞에 모든 것이 붉은 안개에 휩싸인 듯 보였죠. 17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의 시간은 한 세기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기계적으로 열쇠를 꺼내 들었지만 열쇠 구멍에 넣으려니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렸습니다. 3번이나 시도한 끝에야 겨우 문을 열 수 있었죠. 서윤아, 박진우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그가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고 이마는 온통 땀으로 젖어 있었죠. 분명 뛰어온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기다리지 않고 곧장 거실로 들어가 가방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탁자 위에는 제가 아침에 우려놓은 꽃차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차갑게 식어 표면에는 희미한 막이 떠 있었죠. 당신 오늘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박진우가 따라 들어오며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엄마야. 모든 친척들 앞에서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창피하게 만들었다고요? 저는 획 돌아섰습니다. 제 목소리가 아닌 것처럼 날카로웠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조카들 대학 등록금을 내주기로 약속했다는 거짓말을 만들어낸 건 당신 어머니예요. 4년이에요. 박진우 씨, 그게 돈이 얼마인 줄은 알아요.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건 당연한 거잖아. 돕는 거? 저는 비웃었습니다. 이게 돕는 걸로 보여요? 당신 동생네 작년에 5천만 원 넘는 새 차 뽑았어. 인스타그램에는 매일같이 고급 레스토랑 사진이 올라오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도와야 한다고? 박진우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래도 내 친동생이잖아. 친동생.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 사업 시작할 때 가장 힘들었을 때 그 동생이 단돈 10만 원이라도 빌려줬어요? 빌려주기는커녕 가족 단톡방에서 당신더러 허황된 꿈이나 꾼다고 비웃었잖아. 그 말들은 다 잊었어요? 저는 서재로 성큼성큼 걸어가 서랍에서 가계부를 꺼내 탁자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던졌습니다. 이것 좀 봐요. 지난달에 낸 아파트 대출금 200만 원. 아버님 심장 스텐트 시술 때 우리가 낸 돈 500만 원. 당신 여동생 결혼할 때 축의금 300만 원 낸 거. 우리 통장에 이제 얼마나 남았죠? 4천만 원. 그거 우리 아기 가지려고 모아둔 돈이잖아요. 박진우는 가계부를 쳐다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엄마가 일단 우리 돈으로 먼저 내고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천천히 갚으라고. 저는 거의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10년 전에 우리 결혼할 때 빌려가신 돈은 갚으셨어요? 당신 여동생 3년 전에 가게 낸다고 빌려간 1,000만 원은 갚았고요. 그때 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액정에는 엄마라는 두 글자가 깜빡이고 있었죠. 마치 경고등처럼요. 박진우는 제 눈치를 한번 보더니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간간히 들려오는 흐느낌과 그가 나지막이 달래는 소리뿐이었습니다. 5분 후 그가 돌아왔을 때 눈빛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엄마가 심장이 안 좋으시대. 그는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일 때문에 친척들 앞에서 얼굴을 다 망쳤다고. 서윤아, 우리 그냥 절대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박진우, 오늘 이 돈을 내주면 내일 당신 어머니는 당신 동생네 집 사주라고 할걸요? 이 둑은 한번 터지면 막을 수 없어요. 그는 입을 열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죠. 벽에 걸린 결혼 사진 속 우리는 참 환하게 웃고 있는데 고작 3년 만에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회사 단톡방 메시지였죠. 저는 기계적으로 화면을 넘기며 동료들이 내일 있을 프로젝트 발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현실적인 세계가 마치 아주 먼 전생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손가락이 미끄러져 카카오 스토리를 열었습니다. 맨 위에 뜬 것은 30분 전 동서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돈 좀 벌었다고 부모 형제도 몰라보는 사람들이 있지. 배경사진은 깍지 낀 두 손. 그리고 글귀는 가족은 영원히 함께였습니다. 저는 획 소리가 나게 핸드폰을 껐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욕실 거울 속 제 모습은 눈이 새빨갛고 화장은 번져 마치 미친 여자 같았습니다. 찬물을 얼굴에 끼얹었지만 속에서 들끓는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침실에서는 박진우가 저를 등지고 누워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옷장을 열어 여분의 이불을 꺼내 손님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이제 너는 내 친딸이다라고 말하던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분이 원했던 건 그저 말 잘 듣는 현금 인출기였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주방에서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박진우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죠. 새까맣게 탄 달걀 프라이와 토스트. 우리는 어젯밤 일은 꺼내지도 않은 채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회사까지 태워다 줄게. 그가 마침내 침묵을 깼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고 진행자의 명랑한 목소리가 유난히 거슬렸죠. 서윤아, 신호 대기 중에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거 알아. 그래도 내 체면 좀 봐주면 안 될까? 당신 체면. 저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럼 내 체면은 누가 봐주는데요? 바보처럼 사람들 앞에서 이용당하고 웃으면서 돈까지 내놓으라고요? 그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 그럼 나는요? 제 목소리가 갑자기 메어왔습니다. 나는 당신 가족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요? 우리 아이는요?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회사 건물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저는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저 혼자 갈게요. 데리러 오지 마요. 엘리베이터에 타자 동료 김주리 대리가 다가왔습니다. 서윤 씨,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점심시간, 주리 씨는 또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제 가족 모임, 별로였나 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간단하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에이, 어른들이 다 그렇지 뭐. 주리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작년에 시동생 집 사줘야 한다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 결국 1,000만 원 쥐어주고 말았지. 그래도 가족이잖아.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문제는 전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직 대출금 갚고 있는데 대학생 둘을 키울 여윳돈이 어디 있겠어요. 주리 씨는 의미심장한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서윤 씨, 때로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당신이 그렇게 버티면 중간에 낀 진우 씨만 힘들어지지. 저는 식판에 담긴 나물을 쳐다보며 갑자기 입맛을 잃었습니다. 주리 씨의 말은 마치 거울 같았죠. 앞으로 제가 마주할 현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눈에 저는 철없고 불효막심한 악녀일 뿐이었습니다. 오후 회의 시간, 저는 내내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었습니다. 부장님이 저를 지목해 발언을 요청했을 때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의실의 어색한 침묵이 몇 초간 이어졌죠. 정 팀장, 많이 피곤한가 보네. 부장님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주말에 푹 쉬고 월요일에 중요한 고객 만나야 하니까 컨디션 조절 잘해요. 퇴근길, 하늘에서 가랑비가 흩날렸습니다. 우산이 없어 회사 로비에서 택시를 부를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핸드폰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박진우가 보낸 메시지였죠. 아래에서 기다릴게. 익숙한 흰색 차가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여니 좌석에 해바라기 한 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연애할 때 그가 자주 선물하던 꽃이었죠. 아침엔 미안했어.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시선은 앞을 향한 채였죠. 아까 동생한테 전화해 봤는데 자기도 엄마가 갑자기 그런 발표를 할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 빗방울이 앞 유리를 때렸고 와이퍼가 쉴 새 없이 그것들을 지원했습니다. 당신은 미리 알고 있었지. 그렇지? 저는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한테는 미리 귀띔했잖아.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대답해주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존중의 문제라고요. 나는 당신 아내지. 당신 내 집 ATM 기계가 아니에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은 축축했죠. 알아. 그냥 습관이 돼서 그래. 어릴 때부터 집안에 무슨 일만 생기면 내가 다 해결했으니까. 저는 그의 지친 옆모습을 보며 문득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박진우는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장남으로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등장은 그 역할에 조력자 하나를 더해준 것뿐이었죠. 비는 점점 거세졌고 차들은 거북이 걸음을 했습니다. 붉은 후미등이 빗속에서 번져 마치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들 같았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오늘 밤은 친구 집에서 잘게요. 가. 그가 획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윤아,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친구 소희의 오피스텔에서 저는 마침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레드와인 한 잔을 따라주더니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계좌 확인해봤어. 깊은 밤. 저는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호 씨 매달 몰래 어머니한테 돈을 보냈더라.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씩. 3년 동안이나. 그걸 이제야 알았다니. 소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셈이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창밖에 비 내리는 밤을 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수증기 속에서 뿌옇게 번져 마치 제 앞날처럼 흐릿했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긴 음성 메시지였죠. 저는 열어보지 않았지만 문자로 변환된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진우한테 들었다. 너 삐쳐서 집에 안 들어왔다며? 서윤아,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이면 못 쓴다. 저는 핸드폰을 책상 위에 뒤집어 놓고 잔에 남은 와인을 전부 마셨습니다. 내일이면 이 전쟁은 다시 시작되겠죠.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잠시 도망병이 되기로 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저는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사과를 가르는 사각 소리의 벨소리를 듣지 못했죠. 박진우가 서재에서 고개를 내밀고서야 알았습니다. 누가 벨 눌렀는데. 저는 손을 닦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렌즈 너머로 시동생 박진수와 동서 최미영의 얼굴이 우스꽝스럽게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동서는 손에 서류 봉투까지 들고 있었죠.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동서의 미소는 마치 풀로 붙여놓은 듯 어색했고 목소리는 느끼하게 달콤했습니다. 연락도 없이 와서 죄송해요. 방해한 건 아니죠? 그녀가 신은 명품 스터드 하이힐은 반년 전 인스타그램에서 자랑하던 것이었습니다. 80만 원이 넘는다고 했죠. 그 구두가 제가 막 닦아놓은 마룻바닥을 아무렇지 않게 짓밟고 있었습니다. 박진우가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진수야, 갑자기 웬일이야? 형, 우리 사과하러 왔어. 박진수는 손을 비비며 말했지만 눈은 자꾸만 집안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어머님이 좀 심하셨지. 동서가 재빨리 말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맞아.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가끔 생각 없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형수님,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녀는 살갑게 제 손을 잡았지만 진한 향수 냄새에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우린 가족이잖아요. 오해가 있으면 풀면 되죠. 저는 손을 빼고 벽시계를 쳐다봤습니다. 저희 막 나가려던 참인데요.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 금방 끝나요. 동서는 마술이라도 부리는 듯 서류 봉투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저희가 생각했는데 나중에 오해 없도록 구체적인 금액을 정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녀는 그 종이 뭉치를 제게 건넸습니다. 맨 위에는 어느 대학교의 등록금 고지서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생활비 예산안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눈이 튀어나올 만한 총액이 적혀 있었죠. 1년에 약 2천만 원, 두 아이 합쳐서 4천만 원, 4년이면 총 1억 6천만 원. 그래서 1년에 4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동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4년이면. 아, 죄송해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 1억 6천이 아니라 8천만 원이네요. 형님, 형수님, 당장 힘드시면 할부로 주셔도 되고요. 저는 종이 모서리를 꽉 쥐어 구겨버렸습니다. 박진우는 옆에 서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지금 진심이에요? 저는 그 종이 뭉치를 신발장 위에 던져버렸습니다. 빈손으로 사과하러 와서는 대뜸 8천만 원을 달라고요? 시동생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형수님, 말이 좀 심하시네요. 어제 이미 약속하신 거 아니었어요? 언제 약속을 했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님이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셨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아니라고 밝혔어요. 그게 약속한 건가요? 동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형수님, 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진우 형님이 장남이고, 형님네가 형편이 제일 나은데, 동생 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작년에 7천만 원짜리 외제차로 바꿀 때는 왜 도와달란 말 안 했어요? 지난달에 몰디브 여행 간다고 인스타그램에 자랑할 때는 왜 안 도와달라고 했고요? 이제 돈 내야 할 때가 되니까 그제야 우리가 생각났나 보죠? 동서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아니, 형수님은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요? 그건 서윤아, 박진우가 갑자기 제 말을 끊었습니다. 말로 하자. 말로. 그는 동생 진수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진수야, 이건 너무 갑작스럽다. 우리도 요즘 힘들어. 대출금 때문에. 형, 진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영수랑 광수가 형 친족하잖아. 형은 조카들이 등록금 때문에 좋은 대학 못 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저는 그가 좋은 대학이라고 말할 때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며칠 전 시어머니가 무심코 뱉었던 말이 떠올랐죠. 두 아이 모두 모의고사 성적이 인서울은커녕 지방대도 간당간당하다고요. 요즘 학자금 대출제도 잘 되어 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다 대출받아서 대학 졸업했어요. 동서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형수님은 애가 없어서 모르시는구나. 어떻게 자식한테 졸업하자마자 빚쟁이를 만들어요. 형님네는 능력이 되시잖아요. 그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3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은 제 마음속 깊은 상처였으니까요. 미영아, 박진우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형수님. 동서는 황급히 입을 가렸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때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꺼내보니 어머니였습니다. 평소 이 시간이면 낮잠을 주무실 시간인데 전화 좀 받을게요. 저는 베란다로 가 문을 닫았습니다. 서윤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방금 내 시어머니한테서 전화 왔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네가 불효막심하고 시댁을 도울 생각이 없다고 하더구나. 그러면서 네가 계속 그러면 양가 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거라고.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끝마다 네가 돈을 안 내면 앞으로는 명절에도 오지 말라고 하더라. 저는 온몸이 화로 떨렸습니다. 어떻게 어머님을 협박까지 해요? 서윤아, 엄마가 내 일에 간섭하려는 건 아니야.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네가 거기 혼자 있는데 엄마는 그게 걱정돼서. 저는 유리문 안을 보았습니다. 박진우는 동생과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 속닥이고 있었고
동서는 우리 집 거실 장식품들을 하나하나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동생을 각진우는 그 손가락이 물건들 위를 스칠 때마다 마치 제 것을 빼앗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베란다에서 심호흡을 3번 했습니다. 초봄의 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가슴속에 불길을 식히지는 못했죠. 시어머니가 감히 우리 부모님까지 괴롭히다니. 이 막장 드라마는 여기서 끝내야 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죠. 분명히 말씀드리죠. 저는 박진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희는 이 돈 못 내요. 단돈 10원도요. 박진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형수님. 사람 너무 야박하게 구시네. 야박하다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두 분 부부 합산 연봉이 1억이 넘어요. 작년에 차 바꾸고 명품 사고 매주 고급 레스토랑 다니면서 이제 와서 저희한테 돈 없다고 우는 소리를 해요? 동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서윤, 너 지금 말 다 했어? 우리가 좋게 말로 하러 오니까 아주 사람을 우습게 보네? 좋게 말로? 저는 신발장 위에 종이 뭉치를 가리켰습니다. 등록금 고지서 들고 찾아온 게 좋게 말로 하는 거예요? 두 분은 돈을 달라고 협박하러 온 거죠. 두 분은 돈을 달라고 협박하러 온 거죠. 등록금 고지서 들고 찾아온 게, 등록금 고지서 들고 찾아온 게. 서윤아, 진정들 좀. 박진우가 끼어들려 했지만 형은 마누라가 우리한테 이렇게 막말하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야? 엄마 아빠가 형을 어떻게 키웠는데. 박진수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말은 마치 어떤 스위치를 누른 것 같았습니다. 박진우의 표정이 변했죠. 진수야, 너 말 조심해. 내가 틀린 말 했어? 박진수는 비웃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에서 뭐 좋은 거 생기면 다 형 차지였잖아. 이제 와서 동생 좀 도와달라니까. 남의 편만 들고? 제 목소리가 날카롭게 치솟았습니다. 박진수 씨, 여긴 내 집이에요. 당장 나가세요. 동서는 그 종이 뭉치를 다시 서류 봉투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래, 잘났다. 어디 앞으로 우리 영수, 광수 얼굴 볼 생각하지 마. 그녀는 박진수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가자, 여보. 앞으로 저것들이 무슨 낯으로 시댁에 오는지 보자고. 문이 천둥처럼 쾅 닫혔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벽시계의 째깍 소리만 들렸습니다. 박진우는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제 만족해?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동생 쫓아냈으니 이게 당신이 원하던 결과야?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야 하는데요? 웃으면서 8천만 원짜리 수표라도 써줬어야 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는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헝클었습니다. 그래도 말을 그렇게까지 밉게 할 필요는 없었잖아. 내 친동생인데. 박진우,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당신 사업 시작할 때 힘들어서 동생한테 돈 빌리러 갔을 때 그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당신더러 허황된 꿈이나 꾼다고. 그냥 얌전히 회사나 다니지 왜 사서 고생하냐고 했잖아. 이제 자기가 돈 필요하니까. 그제야 형이 생각났나 보지? 박진우의 핸드폰이 빛났습니다. 그는 화면을 한번 보더니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엄마다. 받지 마요. 제가 말했지만 그는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피커폰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똑똑히 들릴 정도였죠. 진우야, 네 동생이 울면서 집에 왔다. 정서윤 그년이 어떻게 가족한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 일 그냥 안 넘어가. 너희가
그 돈 안 내면 앞으로 나를 엄마라고 부를 생각도 마.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박진우가 애원했습니다. 우리 차근차근 이야기해요. 이야기는 무슨 놈의 이야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갑자기 울음이 섞였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배은망덕한 놈을. 내 마누라가 동생한테 그따위로 구는데 넌 찍소리도 못하고. 저는 핸드폰을 확 낚아챘습니다. 어머님, 잘 들으세요. 첫째, 저는 어떤 약속도 한 적 없습니다. 둘째, 저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셋째, 다시는 저희 부모님께 연락해서 괴롭히지 마세요. 전화기 너머는 2초간 조용했습니다. 그리고는 귀를 찢는 듯한 이 미친년 하는 소리와 함께 뚜뚜 하는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진우는 저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요. 박진우는 저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서윤아,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 엄마야, 방금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당신도 들었죠? 저는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박진우, 우리 얘기 좀 해요. 창밖은 점점 어두워지고 먹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곧 폭풍우가 쏟아질 기세였죠. 제가 불을 켜자 갑작스러운 빛에 우리 둘 다 눈을 찡그렸습니다. 서재로 가요. 제가 말했습니다. 가계부도 챙기고요. 서재에서 저는 컴퓨터를 켜고 우리의 공동 가계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여기 봐요.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작년에 당신 집에 들어간 돈이 총일 200만 원이에요. 아버님 수술비 500, 여동생 결혼 축의금 300, 자잘한 용돈과 선물, 그리고 당신이 몰래 어머니께 보낸 돈까지. 이건 우리 대출금이나 생활비는 빼고 계산한 거예요. 박진우는 그 숫자들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봐요. 저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당신 동생의 인스타그램이었죠. 화면에는 작년에 몰디브에서 찍은 휴가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동생의 인스타그램이었죠. 동서의 손에 낀 다이아 반지가 유난히 반짝였죠. 누가 더 잘 사는지 비교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창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돈을 펑펑 쓸 때 가족을 생각이나 했을까요? 이제 와서 돈이 필요하니까 그제야 가족애를 들먹이는 거잖아요. 박진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엄마는 당신 어머니 통장에 돈 얼마 있는지 알아요? 제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는 당황했죠. 뭐, 당신 어머니,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연금으로 매달 200만 원 가까이 받으세요. 아버님도 150만 원 넘게 받으시고요. 두 분은 예전 집에 사셔서 큰돈 들어갈 때도 없어요. 그동안 우리가 들인 돈에 두 분이 모은 돈까지 합치면 적어도 1억은 훌쩍 넘을걸요. 박진우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지난번에 어머님 스마트 뱅킹 도와드리다가 우연히 봤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손주들 학비 대줄 능력이 충분해요. 그런데도 굳이 우리한테 그 돈을 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통제였고 시험이었습니다. 장남 부부가 어디까지 순종하는지 떠보려는 것이었죠. 마침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는 마치 수많은 손가락이 유리를 긁는 소리 같았죠. 박진우의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한번 보더니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고모야,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온 가족이 다 알았나 보네. 저는 컴퓨터를 덮었습니다. 진우 씨, 당신이 어느 편에 설지 분명히 해야 해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핏발이 서 있었죠. 이건 편을 가를 문제가 아니야. 아니요, 맞아요.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이 분명하게 거절하지 않으면 그건 그들이 계속해서 선을 넘도록 방치하는 거니까요. 창밖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불이 한번 깜빡였죠. 그 순간 우리는 어둠 속에서 마주 앉아 서로의 숨소리만 들었습니다. 불이 다시 켜졌을 때 박진우의 표정은 변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단호한 표정이었죠. 사흘만 줘.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처리할게.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는 몰랐지만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그가 내 편에 서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한밤중에 핸드폰이 울렸을 때 저는 비몽사몽간이었습니다. 더듬더듬 핸드폰을 찾아 화면을 켜자 눈부신 빛에 눈을 찡그렸죠. 박신의 가족 단톡방에 23개의 안 읽은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평소 명절 인사 외에는 조용하던 이 단톡방이 한밤중에 이렇게 활발하다니 좋을 리가 없었죠. 단톡방을 열자 가장 최근 메시지는 둘째 고모가 보낸 긴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서윤아, 고모가 한마디만 할게. 사람이 근본을 잊으면 못 쓴다.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아 손가락으로 화면을 위로 올리며 메시지들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시동생이 편집된 녹음 파일을 하나 올렸더군요. 제가 했던 자기 자식은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라는 말만 뚝 잘라낸 것이었습니다. 앞뒤 문맥은 전부 사라진 채로요. 시동생이 편집된 녹음 파일을 하나 올렸더군요. 그 뒤로는 시어머니의 울음 섞인 하소연이 이어졌습니다. 내 늙은 체면이 말이 아니다. 며느리가 온 가족 앞에서 나한테 막말을 하는데, 그리고는 친척 10여 명의 비난이 뒤따랐습니다. 가장 최근 메시지는 큰아버지의 것이었죠. 집안에 망조가 들었구나. 박진우는 옆에서 몸을 뒤척였지만 숨소리는 여전히 고르게 들렸습니다. 정말 못 깬 걸까요? 아니면 자는 척하는 걸까요? 제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죠. 악의적인 편집 녹취에 흑백을 뒤바꾸는 고발까지 가족 단톡방에서 공개적으로 저를 심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입력창을 열었습니다. 어른들, 이 밤에 안 주무시고 다들 모이셨네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쳤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이야기의 전체 버전을 들려드리죠. 그리고는 음성 메시지 버튼을 누르고 가장 차분한 목소리로 그날 가족 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제 약속을 지어냈는지, 시동생 부부가 어떻게 등록금 고지서를 들고 찾아왔는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어떻게 전화로 저를 욕하고 저희 부모님까지 협박했는지 전부 다요. 60초짜리 음성 메시지를 보낸 후 단톡방은 2분간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둘째 고모가 먼저 침묵을 깼죠. 서윤아, 설령 어머님이 잘못하셨다 해도 아랫사람이 좀 참으면 될 일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큰아버지가 뒤를 이었습니다. 진우가 장남이다. 장남은 장남의 책임이 있는 법. 동생을 돕는 건 하늘의 이치다. 사촌 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서윤아, 너 연봉 8천 넘는다며? 그 돈이 너한테는 푼돈 아니니? 저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장남은 희생해야 한다는 낡아빠진 관념을 지키고 싶을 뿐이었죠. 박진우의 핸드폰 화면도 밝아졌습니다. 그는 그제야 잠이 깬 듯 눈을 비비며 단톡방 메시지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윤아,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톡방에서 싸우지 마. 저는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는 차갑게 대답하며 계속해서 핸드폰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캡처 화면을 올렸습니다. 우리 집
지난 1년간의 지출 내역, 아파트 대출 상환 기록, 그리고 시동생네 가족이 몰디브에서 휴가를 즐기는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까지요. 이게 저희 집의 현실적인 경제 상황입니다. 저는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이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연수입 1억이 넘고 막 새 차를 뽑은 시동생네가 왜 학비를 낼 수 없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단톡방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박진우는 옆에서 가시방석에 앉은 듯 무의식적으로 이불 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마침내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정서윤, 너 지금 우리 집안일을 단톡방에 다 까발리는 거니? 진우야, 넌 내 마누라가 내 어미한테 이렇게 구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야? 박진우가 핸드폰을 낚아채듯 들고 빠르게 타자를 쳤습니다. 엄마, 다들 진정 좀 하세요. 저는 그저 사태를 수습하려는 그의 태도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가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 한마디 분명한 지지의 말도 못하는 그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단톡방은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온갖 고모, 이모들이 저를 철없고 불효막심하다며 공격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제가 결혼할 때 예단을 적게 해왔다는 옛날 이야기까지 꺼내며 원래부터 진심으로 살림 합칠 생각이 없었다고 몰아갔습니다. 가장 어이없는 건 막내 이모였습니다. 여자가 돈을 아무리 잘 벌어봤자 시집온 며느리일 뿐이야. 시댁을 안 돕고 팔이 안으로 굽으면 쓰나. 저는 이 황당한 말들을 보며 갑자기 깊은 피로를 느꼈습니다. 이건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집단 린치였죠. 그들은 옳고 그름에는 관심 없고 오직 제가 복종하는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옳고 그름에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여전히 단톡방에서 어정쩡한 말들로 분노를 잠재우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톡방 알림을 끄고 핸드폰을 옆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단톡, 당신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들이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단 한마디 공정한 말도 못하고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서윤아, 거긴 내 가족이야. 그럼 나는요? 저는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나는 뭔가요? 그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침묵 속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박진우의 핸드폰은 계속 진동했지만 그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나 출근할게.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저는 반차를 냈습니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죠. 박진우가 나간 후 저는 컴퓨터를 켜고 진작 했어야 할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재정 상황을 전부 정리하는 것이었죠. 스마트 뱅킹 앱을 열었을 때 어제자 이체 내역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박진우가 어떤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했고 내용은 생활비였습니다. 그 계좌는 아주 익숙한 시어머니의 계좌였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쳐다보며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흘 전 그가 내가 처리할게라고 말했던 것이 결국 이런 식이었던 겁니다. 제 뒤에서 몰래 돈을 주는 것, 더욱 저를 비참하게 만든 것은 그가 일부러 이 모든 갈등이 터진 후에 돈을 보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께 보세요. 저는 여전히 어머님 편입니다. 저 며느리가 철이 없을 뿐이죠. 라고 입장을 표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이 집이 갑자기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우리가 함께 작은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저는 언제나 박씨 집안보다 뒷순이었던 겁니다. 핸드폰이 또 진동했습니다. 친구 소희가 보낸 메시지였죠. 너 괜찮아? 방금 사무실에서 김주리 대리가
너희 집 난리 났다면서. 김주리. 회사에서 친절한 척하며 입 가벼운 그 사람.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어제 소희에게만 몇 마디 했을 뿐인데 박진우가 다른 사람에게 말했거나 아니면 더 최악의 경우 시댁 쪽 누군가가 김주리 대리를 아는 것이겠죠.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이 전쟁은 이미 가정을 넘어 직장까지 번진 것이었습니다. 제 사생활이 다른 사람들의 안주거리가 되고 있었죠. 저는 필수품 몇 개를 챙겨 박진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소인의 집에서 며칠 지낼게. 찾지 마. 그는 답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핸드폰이 밝아졌죠. 서윤아, 그 돈은 그냥 일단 갈등을 잠재우려고 보낸 거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응? 저는 무시했습니다. 소희의 오피스텔은 작지만 아늑하고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어주며 아무것도 묻지 않았죠. 내 가계부 한번 볼 수 있을까?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지출 내역과 이체 기록을 표로 정리했을 때 소희조차 놀라 숨을 들이켰습니다. 3년 동안 시댁에 3천만 원 넘게 줬다고? 명절 용돈이나 선물은 빼고.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결혼 생활에서 제가 박 씨 집안의 현금 인출기였다는 냉혹한 사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소인의 집 소파에 누워 저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어둠 속에서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죠. 박진우가 계속해서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하나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닭다리를 남동생에게 주며 남자는 뼈가 굵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 어머니가 몰래 학비를 쥐어주며 아빠한테는 비밀이다라고 속삭였던 것. 대학 합격 통지서가 왔을 때 아버지가 계집애가 공부는 해서 뭐 하냐고 혀를 찼던 것. 저는 그 집을 떠나면 이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지독한 감옥으로 시집 온 것이었죠. 적어도 저희 아버지는 평등한 척 위선은 떨지 않았습니다. 박 씨 집안은 가족이라는 따뜻한 가면 뒤에 노골적인 착취를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핸드폰이 또 빛났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였습니다. 서윤아, 방금 내 시어머니가 또 전화했었다. 네가 불효막심해서 진우더러 너랑 이혼하라고 했다는구나. 저는 그 메시지를 쳐다보며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시어머니가 감히 제 결혼 생활을 위협하다니. 제가 아들네를 무조건적으로 부양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요. 저는 눈물을 닦고 어머니께 답장했습니다.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이번에는 저 절대로 타협 안 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저는 창가로 갔습니다. 도시의 야경은 휘황찬란했고 수많은 창문들 속에는 각자의 이야기가 숨어 있겠죠. 창문들 속에는 도시의 야경은 휘황찬란했고 과연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저처럼 효도와 가화만 사성이라는 깃발 아래 묵묵히 억울함을 삼키고 있을까요? 다음 날 출근하자 김주리 대리가 어김없이 다가왔습니다. 서윤 씨, 집에 좀 안 좋은 일 있다며? 그녀의 눈에는 악의적인 관심이 번뜩였습니다. 부장님한테 말해서 업무량 좀 줄여달라고 할까?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운데요. 우리 집이나 제 커리어나 아무 문제 없어요. 주리 씨야말로 남의 말 옮기는 거. 그렇게 좋아하면 차라리 연예부 기자로 이직하는 게 어때요? 그녀의 미소가 얼굴에 굳었고 쭈뼛거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정을 중시하는 이 사회에서 불효라는 낙인이 찍힌 여자는 직장에서도 살아남기 힘듭니다. 점심시간
저는 박진우에게서 이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회사 메일이었죠. 첨부 파일은 긴 문서였고 제목은 가계 지출 계획안이었습니다. 열어보고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제시한 타협안이었죠. 시동생 내 매년 1천만 원씩 4년간 총 4천만 원을 지원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한 아이만 지원하는 셈 치자는 거였죠. 매일 본문에는 돈으로 평화를 사자는 내용이 구구절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바로 닫고 세 글자로 답장했습니다. 절대 불가. 퇴근길 박진우가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꽤 초췌해 보였죠. 수염도 깎지 않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서윤아, 우리 얘기 좀 해. 저는 그를 지나쳐 계속 걸어갔습니다. 할 얘기 없어요. 그 500만 원 다시 받아오기 전까지는요. 그가 쫓아왔습니다. 돈은 이미 드렸어. 하지만 엄마한테 확실히 말했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봤습니다. 당신은 매번 마지막이라고 했잖아. 이번엔 진짜야. 그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정리한 가계부 봤어. 그동안 우리 집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갔는지 몰랐어. 그동안 우리 집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갔는지 몰랐어. 몰랐다고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모든 이체를 당신이 직접 했잖아요. 나는 그냥 그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습관이 돼서 어릴 때부터 집안일은 다 내가 해결했으니까. 그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박진우 역시 피해자라는 것을. 장남의 책임감에 묶인 피해자.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함께 희생양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진우 씨,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이혼하자는 거야. 거기까진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더 이상 박씨 집안에 밑 빠진 독에 물을 붓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내 편에 서든지 아니면 저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는 제 뜻을 알아들었을 겁니다. 소인의 집에 돌아와 소파에 누우니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갔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박진우가 보낸 은행 알림이었습니다. 그는 500만 원짜리 신용대출을 신청했고 메모에는 내가 갚을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보낸 돈을 메우려는 것이었죠. 곧이어 메시지가 또 왔습니다. 한 달만 시간을 줘. 집안일 내가 다 정리할게. 그때도 당신이 떠나기로 결심한다면 그 선택 존중할게. 저는 답장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가 빈말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입장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으니까요. 창밖은 땅거미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더는 저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었죠. 몇몇 아주머니들은 흩어졌지만 동정과 비난이 섞인 그 눈초리는 거미줄처럼 제 등에 달라붙었습니다. 게시판에는 A사 용지 한 장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거기에는 언제 찍혔는지 모를 제 사진과 함께 붉고 커다란 글씨가 박혀 있었습니다. 불효막심한 며느리 정서윤, 시어머니를 학대하다 천벌을 받을 것이다. 손끝이 종이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 오른쪽 아래에는 QR코드까지 인쇄되어 있었죠. 찍어보니 제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조카들 부양을 거부해 늙은 노인을 심장병으로 쓰러지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소설이 펼쳐졌습니다. 어머 서윤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랫집 이모님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침부터 온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어. 저는 그 종이를 확 찢어 구겨버렸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희 시어머니가 하신 짓이에요. 이모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가족끼리 말로 잘 풀지. 네 시어머니 어제 아파트 노래 교실에서도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 네가 손주도 못 보게 한다고 제가 뭘 못 보게 한다고요? 저는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손주도 못 보게 한다고 하더라니까. 이모님은 말을 뱉고 나서야 실수를 깨달은 듯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저는 비웃었습니다. 손주를 못 보게 한다는 거짓말까지 하실 줄이야. 저희는 아직 아이도 없는데요. 아파트 정문으로 가는 길 내내 사람들이 저를 향해 수군거렸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무언가 말하려다 그저 한숨만 쉬었죠. 이 상황은 터무니없고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연봉 8천만 원이 넘는 프로젝트 팀장인 제가 이제는 동네에서 소문난 악독한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로비에서도 동료 몇몇이 제가 다가가자 대화를 뚝 끊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마케팅팀의 박 대리가 저를 힐끔거렸죠.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소희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그제야 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서윤아, 사내 게시판 봤어?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핸드폰을 제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익명의 게시물이 떠 있었죠. 가정불화로 시끄러운 모 팀장. 과연 중요한 고객사를 맡을 자격이 있는가? 내용은 아파트 게시판에서 본 것과 똑같았지만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여 팀 이미지에 해를 끼칠 수 있음이라는 문장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위가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가정불화가 아니었습니다. 제 경력을 망가뜨리려는 시도였죠. 김주리 짓이야? 제가 이를 갈며 물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어제 누가 주리 씨랑 박 씨네 막내 이모님이랑 카페에 있는 걸 봤대. 부장님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 팀장, 잠깐 들어와. 사무실에서 부장님은 복잡한 표정으로 제게 차를 한 잔 건넸습니다. 정 팀장, 나는 자네의 업무 능력을 항상 높이 평가해 왔어. 하지만 최근에 좀 안 좋은 소리가 들려서. 저는 아파트 게시판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퍼뜨린 헛소문입니다. 이제는 누군가 그걸 회사까지 끌고 들어왔네요. 부장님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가정사에 내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다음 주에 대기업 프로젝트 계약건이 있어. 어떤 잡음도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군. 알겠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로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사실 그 프로젝트 제안서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습니다. 회사에서 곧 승진 심사가 있어. 알다시피 윗분들은 직원의 종합적인 인성을 중요하게 보지. 사무실을 나오자 제 손바닥은 온통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3년간의 노력이 이 말도 안 되는 소동 때문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박진우에게 전화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그는 며칠째 출장 중이었고 또 그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점심시간 저는 혼자 비상계단에 숨어 박진우가 아침에 보낸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심리 상담받기 시작했어. 선생님이 이건 경계 설정 문제와 과도한 책임감 때문이래. 이해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보고 싶다. 적어도 그는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장에 불을 끄기에는 역부족이었죠. 퇴근길, 하늘에서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우산이 없어 회사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데 갑자기 익숙한 흰색 차가 멈춰 섰습니다. 탄군길, 박진우의 차였지만 운전석에는 그의 회사 기사인 김 기사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 팀장님,
박 부장님이 모시라고 해서 왔습니다. 김 기사님은 제게 우산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며칠간은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요? 김 기사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꺼내 한 지역 커뮤니티 게시물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사진이 흑백 영정 사진처럼 편집되어 있었고 제목은 이불요 막심한 며느리를 신상 털어주세요였습니다. 아래에는 이미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고 심지어 제 직장까지 알아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장님, 내일 돌아오신다고 했습니다. 김 기사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혼자 다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저는 마침내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분노, 억울함, 두려움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시어머니가 고작 8천만 원 때문에 어떻게 이런 짓까지 할 수 있을까요? 집에 돌아와 저는 모든 문과 창문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켜자 박진우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받았죠. 화면 속 그는 수염도 깎지 않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배경은 호텔방 같았죠. 서윤아, 그는 입을 열자마자 목이 메었습니다. 방금 그 게시물들 봤어. 이미 변호사 선임했어. 변호사,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요? 아니, 그는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일단 사이트에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 증명 보내서 게시물부터 내리라고 할 거야. 엄마 문제는 내일 돌아가서 직접 얘기할게. 무슨 얘기를 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님은 지금 인터넷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오늘 회사에서 제 목소리가 울음에 막혔습니다. 박진우의 눈빛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화면을 어루만지며 마치 천리길을 건너와 저를 위로하려는 듯했습니다. 하루만 더 시간을 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꼭 해결할게. 약속해. 통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갔죠.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렌즈 너머로 보니 퀵서비스 기사였습니다. 정서윤 씨, 퀵서비스입니다. 서류 봉투 안에는 은행카드 한 장과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통장 체크카드야. 거래 내역 확인해봐. 돌아가서 얘기하자. 진우. 박진우는 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시어머니 계좌를 저더러 확인해 보라니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했습니다. 계좌 잔액이 화면에 뜨는 순간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6억 7,480만 원. 이건 입출금 통장 잔액일 뿐이었습니다. 예금 계좌를 열어보니 3억 원이 넘는 정기 예금이 더 있었죠. 합쳐서 거의 10억 원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열어보니 가장 최근 내역은 어제 입금된 500만 원, 보낸 사람은 박진수였습니다. 아래로 내려보니 지난 반년 동안 시동생은 매달 200에서 300만 원씩 돈을 갚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연금은 거의 그대로 쌓여 있었죠. 이것이 진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들 대학 등록금을 내줄 돈이 충분히 있었지만 굳이 우리에게 그 돈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동생이 돈이 없다고 울던 이유는 어머니에게 빌린 돈, 아마도 작년에 차를 살 때 빌린 돈을 갚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계속해서 기록을 훑어보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가슴이 차가워졌습니다. 지난 3년간 시어머니는 매달 2군데서 고정적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지난 3년간 하나는 박진우에게서 다른 하나는 신우이에게서였죠. 하지만 정작 시어머니 자신의 씀씀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제주도 여행 간 것을 빼면 대부분 소소한 지출이었고
심지어 노래 교실 회식비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윙윙 울렸죠.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대출금을 갚을 때 시어머니 통장에는 10억 원에 가까운 돈이 잠자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진우였습니다. 봤어? 네, 봤어요. 제 목소리는 무섭도록 차분했습니다. 당신은 미리 알고 있었어요? 엄마한테 돈이 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막내 이모한테서 카드 받아온 거야. 엄마 재테크를 도와주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어떡할 거예요? 어머님은 10억 가까운 돈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8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한 거잖아요. 전화기 너머는 잠시 조용했습니다. 오후 비행기로 돌아가 저녁에 가족회의 하자. 가족회의요. 나, 당신, 엄마, 그리고 진수까지 이젠 모든 걸 터놓고 얘기할 때가 됐어. 전화를 끊고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모든 계좌 내역을 캡처해서 저장하고 제 개인 이메일로도 보내두었습니다. 오후 3시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소희였습니다. 이것 좀 봐야 해.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박신의 친척들이라는 단톡방의 대화 내용이 떠 있었죠. 시어머니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미친년이 돈을 안 내놓겠다니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려야지. 우리 진우가 걔한테 단단히 홀렸어. 우리가 구해줘야 해. 아래에는 언니 걱정 마세요. 제 딸이 걔네 회사에 다니는데 이미 윗선에 다 말해놨어요. 라는 막내 이모의 답이 있었습니다. 역시 김주리 대리와 막내 이모는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했어? 우리 사촌 언니가 박신의 먼 친척이랑 결혼했거든. 서윤아, 이건 조직적인 움직임이야. 너 일단 몸부터 피하는 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정면으로 맞서 싸울 거야. 저는 컴퓨터를 켜고 시어머니의 계좌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수 필승이라고 했지. 저녁, 박진우가 지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뼈가 으스러질 듯 세게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그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진작 내 편에 서줬어야 했는데. 저는 그를 살짝 밀어내고 단톡방 캡처와 사내 게시판 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죠. 가자.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랑 진수 이미 기다리고 있을 거야. 저는 놀라서 그를 보았습니다. 정말 가족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은 단호했죠. 아파트 주민 회의실 예약해뒀어. 그리고 내 친구인 심리상담사도 한 명 불렀어. 그제야 저는 현관에 서 있는 낯선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단발머리의 여성이었죠.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 이수진입니다. 진우 씨가 중립적인 증인이 한 명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요. 회의실에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우야, 너 이 미친년을 왜 데리고 와? 그리고 저 여자는 또 누구야? 박진우는 대답 대신 노트북을 켜고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다음 순간 시어머니의 은행 계좌 내역이 벽면에 크게 투사되었습니다. 시동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시어머니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박진우의 목소리는 무섭도록 차분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회의실 흰벽에 떠오른 숫자들은 총알처럼 시어머니의 방어선을 꿰뚫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죠. 형,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통장을 훔쳐봐. 시동생 박진수가 먼저 소리쳤습니다. 훔쳐봐. 박진우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이모님께 맡긴 체크카드야. 합법적인 조회라고. 내가 묻고 싶은 건 이거야. 어머니 통장에 10억 가까운 돈이 있는데 왜 우리한테 조카들 학비 8천만 원을 내라고 하셨냐는 거지. 시어머니가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그건 내 노후 자금이야. 그녀는 저를 향해 도끼 서린 눈빛을 쏘아붙였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이 요물 같은 년이 내 아들을 홀려서. 어머님, 언사에 주의해 주세요. 상담사 이수진 씨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증인은 무슨 증인? 내 아들이 이 어미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똑똑히 보러 왔냐. 시어머니는 갑자기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내 팔자야.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마누라 얻더니 어미도 몰라보고 과거에는 백발백중이던 이 연기는 오늘만큼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우는 그저 차갑게 어머니를 바라보았죠. 어머니, 연기는 그만하시고 이것 좀 보세요. 그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시동생의 지난 1년간의 인스타그램 캡처였죠. 외제차 매장에서 차를 뽑고, 몰디브에서 휴가를 즐기고,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진수야, 너 작년에 나한테 사업 어렵다고 빌려간 1,000만 원. 아직 안 갚았지? 그래놓고 바로 7천만 원짜리 차를 뽑았더라. 시동생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박진우는 녹음 파일을 하나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죠. 진우야, 내 동생 네 애들 대학 가는데 너희가 돈 내야 한다. 돈이 없긴 왜 없어. 내 마누라 연봉이 8천이 넘는데 걔가 안 주겠다고 하면 줄 때까지 들들 볶아. 어디 버텨? 정 안 되면 회사에 쫓아가서 망신을 줘. 체면이 있지. 안 내고 배기겠어? 녹음이 끝나자 회의실은 죽음과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박진우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시어머니와의 통화를 녹음했을 줄이야. 그렇게 순종적이던 아들이 언제 이렇게 증거를 남기는 법을 배웠을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하얘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조작이야. 저건 조작된 거라고. 그녀는 갑자기 찻잔을 들어 제게 던졌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이 재수 없는 년. 저는 몸을 피했고 찻잔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만하세요. 박진우가 온 건물에 울릴 정도로 크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서윤이한테 손끝 하나만 더 대보세요. 시어머니는 마치 정지 버튼이라도 눌린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30년간 박진우가 어머니께 소리친 것은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박진우 씨, 진정하세요. 오늘은 문제를 해결하러 온 거지. 갈등을 키우러 온 게 아닙니다. 이수진 씨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해결은 무슨 해결? 시동생이 비웃었습니다. 우리 형은 이미 저 여자한테 단단히 홀렸는데 박진우는 동생을 무시하고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선택지를 2개 드릴게요. 첫째, 서윤이에 대한 모든 헛소문과 비방을 멈추고 공개적으로 사실을 바로잡으세요. 학비 문제는 여기서 끝내는 겁니다. 둘째, 저와 연을 끊으세요. 앞으로 어머니와 진순애는 저한테서 단돈 10원도 받을 생각 마세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게 정말 박진우가 맞을까요? 한 달 전만 해도 몰래 어머니께 돈을 보내던 그 박진우가요? 네, 네가 감히.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네, 감히요. 박진우의 목소리는 쇠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모든 증거들을 친척들 단톡방에 전부 올릴 겁니다. 누가 누구를 괴롭히고 있었는지 모두가 알게 해야죠. 박진우, 너 미쳤어. 시동생이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남의 여자 하나 때문에 친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서윤이는 남이 아니야.
박진우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 아내고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야. 어머니와 동생은 그저 나를 현금 인출기로만 생각했지. 시어머니는 갑자기 의자에 주저앉아 늙은 얼굴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아들이 나한테. 하지만 이번에는 그 눈물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사흘 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서윤아, 가자. 회의실을 나오자 제 다리가 약간 풀렸습니다. 박진우가 저를 부축했죠. 그의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언제 녹음했어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난번에 어머니가 당신한테 막말했을 때부터 증거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어. 이수진 씨가 다가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가족 관계 회복은 긴 과정이 될 겁니다. 집에 돌아와 박진우는 바로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물소리와 함께 억누르는 듯한 흐느낌이 섞여 들려왔습니다. 늘 강하기만 하던 그 남자가 오늘 30년간 써온 효자라는 가면을 제 손으로 찢어버린 것이었죠. 저는 베란다에 앉아 회의실에서 찍은 사진들과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파일 하나로 묶어 박신의 모든 친척들에게 전송했습니다. 물론 그 박신의 친척들 단톡방에도요. 그리고는 딱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진실은 스스로 말할 것입니다. 핸드폰이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고모는 놀라는 이모티콘을 연달아 보냈고 큰아버지는 바로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막내 이모는 침묵했죠.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사촌 언니였습니다. 3분 전까지만 해도 단톡방에서 저를 욕하던 그녀가 제게 개인톡을 보냈습니다. 서윤아, 오해야, 오해. 나는 항상 내 편이었어. 인간성이란 참 시험대에 오르기 쉬운 것이었습니다. 박진우가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가벼워 보였죠. 마치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배고프지? 라면 끓여줄게. 그가 약간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방에서 저는 그 커다란 남자가 서투르게 팔을 썰고 달걀을 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울고 싶은 충동이 들었죠. 오늘 그는 제 편에 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대가는 어쩌면 영원한 모자 관계의 단절일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라면은 단출했지만 우리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 후 박진우는 와인을 한 병 땄습니다. 우리는 베란다에 앉아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것을 보았죠. 내가 6살 때 그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실직하셔서 집에 쌀이 떨어진 적이 있었어. 저는 그가 처음으로 어린 시절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밥 반 공기를 진수에게 주면서 동생이니까 양보하라고 하셨지. 나는 너무 배가 고파서 진수 과자를 한 조각 훔쳐 먹었는데 어머니가 그걸 보고 밀대로 내 손바닥을 때리셨어. 장남은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는 잔을 흔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알았어. 내 존재 이유는 동생들을 돌보기 위한 거라는 걸. 밤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박진우는 상처받은 아이처럼 약해 보였습니다. 대학 합격 통지서가 왔을 때 어머니는 돈이 없으니 공장에나 가라고 하셨어. 진수 대학 보낼 돈을 벌라고. 그때 담임 선생님이 몰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해 주셨지.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대학 4년 내내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하면서 매달 집에 돈을 보냈어. 그런데 진수는 수능도 보지 않았지.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바닥에 박인 굳은 살이 느껴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한 흔적들이었죠.
사업 시작하고 가장 힘들었을 때 석 달 내내 라면만 먹었어. 그런데 진수는 전화해서 최신형 핸드폰 사게 돈 좀 달라고 하더라. 없다고 했더니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욕을 했지. 어머니는 옆에서 장남은 장남다워야 한다고 거드셨고 제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모르는 세월 동안 그는 이렇게 많은 것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윤아, 그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은 맑았죠. 판장모로코로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사랑받는다는 게 뭔지 몰랐어. 당신은 내 어두운 삶의 한 줄기 빛이었어. 그런데 내가 하마터면 당신을 또 다른 나로 만들 뻔했지. 저는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익숙한 바디워시 향과 희미한 와인 향이 섞여났죠. 이 순간 우리는 비로소 온전히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나도 할 말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조카들 지원하는 걸 반대했는지. 한 번도 말한 적 없죠? 그 별빛 희미한 베란다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어린 시절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닭다리를 남동생에게 주었는지, 제가 대학 가는 것을 어떻게 반대했는지, 그리고 결혼식 날 어떻게 이제 돈 먹는 하마 하나 치웠다고 말했는지요. 그래서 당신 어머니가 그렇게 시동생만 편애하는 걸 봤을 때, 그리고 그 두 조카가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요구하는 걸 봤을 때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치 과거의 나와 현재의 당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 악순환을 계속하게 둘 수는 없었어요. 박진우는 저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이제 그럴 일 없을 거야. 절대로. 깊은 밤,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마치 폭풍우를 견뎌낸 두 척의 작은 배가 마침내 항구를 찾은 것처럼요. 새벽 3시, 귀를 찢는 듯한 초인종 소리에 우리는 잠에서 깼습니다. 박진우, 문 열어.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시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계자씨가 감히 엄마한테 이따위로 굴어? 박진우는 저를 침실에 있으라고 하고 혼자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시동생은 얼굴이 새빨갛고 온몸에서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술병까지 들려 있었죠. 너 때문에 엄마 쓰러지신 거 알아? 몰라. 시동생이 소리쳤습니다. 심장마비라고. 엄마 잘못되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박진우는 문 앞에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문 앞에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쓰러지셨어? 어느 병원이야? 지금 갈게. 가식 떨지 마. 시동생은 술병을 벽에 던졌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죠. 다 너 때문이야. 여자 하나 때문에 친엄마도 버린 놈. 그는 갑자기 달려들어 박진우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박진우의 입가에서 즉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아, 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나갔지만 박진우가 저를 등 뒤로 잡아당겼습니다. 그는 피를 닦아내며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눈빛으로 동생을 보았습니다. 박진수, 그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 주먹 기억해두지. 이제 내 집에서 당장 꺼져. 한 번만 더 찾아와서 행패 부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시동생은 멈칫했습니다. 술이 좀 깨는 듯했죠. 그는 저와 박진우를 번갈아 보더니 갑자기 비죽 웃었습니다. 대단하다. 박진우. 아주 출세했네. 여자 하나 때문에 내 아내야. 박진우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내 아내를 모욕하는 말 한마디만 더 해봐. 널 여기서 기어서 나가게 만들어줄 테니까. 시동생은 결국 욕을 짓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박진우는 문을 닫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아. 제가 그를 앉아. 그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전화해 볼게.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입원 안 하셨을 거야. 역시나
병원에서는 그런 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시동생은 술 기운을 빌려 행패를 부리러 온 것이었죠. 우리는 어지러운 현관에 앉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진우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때까지 웃었죠. 서윤아, 우리 이게 무슨 꼴이냐.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웃다가 울었습니다. 그 밤 우리는 미친 사람들처럼 울고 웃으며 모든 억울함과 분노, 고통을 쏟아냈습니다. 날이 밝기 전 우리는 소파에 기대어 우리 집 가훈을 정했습니다. 첫째, 명확한 금전적 경계를 설정한다. 둘째, 모든 부당한 요구는 거절한다. 셋째, 가족의 압박에 함께 맞선다. 그리고 넷째, 제가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중요한 결정은 우리 둘 다 동의해야만 한다.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마에 경건하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맹세할게.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비칠 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서윤아, 그녀의 목소리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진우가 말한 조건들 내가 받아들이마. 저는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어머니,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단톡방에 내가 올린 헛소문들 바로잡겠다고. 학비 얘기도 더는 안 꺼낼게. 박진우가 전화를 넘겨받았습니다. 어머니, 바로잡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서윤이한테 온 가족 앞에서 사과하세요. 전화기 너머는 한참 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의 들리지 않는 알았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와 박진우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쉽게 통제욕을 버리지 못할 것이고 시동생도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겠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 맞다. 박진우가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사내 게시판에서 당신 욕하던 IP 주소 추적해봤는데 김주리 대리 컴퓨터더라.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역시 처리할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서두를 필요 없어. 대기업 프로젝트 계약 끝나고 나서 자기가 한 짓을 후회하게 만들어줄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죠. 우리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 서로 맞잡은 손 위로 내리쬐는 햇살은 따뜻하고 눈부셨습니다. 병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 위 작은 창 너머로 시어머니가 침대에 반쯤 기댄 채 창백한 얼굴로 박진우에게 무언가 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가에는 눈물까지 맺혀 있었죠. 간종고 사흘 전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이모님 말로는 우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심장병이 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기일 거예요. 저는 박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막 우위를 점하려는 순간에 쓰러지다니 너무 절묘하잖아요. 그래도 만약 진짜면? 박진우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과일 바구니를 들고 효자와 효부 역할을 연기하기 위해 여기 서 있는 것이었죠.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좀 어떠세요? 박진우가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힘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너 다시는 못 볼 뻔했다. 그녀의 시선이 저를 스치자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너도 왔구나. 저는 과일 바구니를 협탁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세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혈압이 치솟고 다 너희 때문이야.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의 명찰에 적힌 임정국이라는 이름을 확인했죠. 환자분,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의사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저 퇴원하면 안 될까요? 우리 며느리가 프로젝트 팀장이라
사람 돌보는 건 아주 잘해요. 그녀는 의미심장하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의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결과를 봐야겠지만 가족이 돌봐준다면야 퇴원도 가능하죠. 모든 것이 너무나 순조로웠습니다. 마치 짜고 치는 연극 같았죠. 선생님, 어머님 진료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묻자 의사와 시어머니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정서윤, 너 지금 내가 꾀병 부린다고 의심하는 거니? 시어머니가 기침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의사는 제게 차트를 건넸습니다. 혈압 140, 90, 심전도상 경미한 부정맥. 다른 검사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선생님 성함이 임정국 선생님 맞으시죠? 명찰 글씨체랑 서명이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의사의 얼굴이 변했고 시어머니는 더 크게 기침을 했습니다. 박진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보았죠. 어머님, 정말 집에 가고 싶으시면 저희가 24시간 간병인 붙여드릴게요. 간병인은 무슨, 시어머니는 소리쳤습니다. 가족이 돌봐야지. 진우야, 내 마누라가 이렇게 날 싫어한다. 박진우의 눈빛이 점차 또렷해졌습니다. 어머니, 서윤이는 일이 바빠요. 저도 휴가를 길게 낼 수 없고요. 간병인 비용은 저희가 댈게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물컵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나가. 다들 나가. 내가 그냥 죽어버려야 속이 시원하겠냐. 박진우는 깨진 유리 조각을 주우며 놀랍도록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푹 쉬세요. 간병인은 오후에 올 겁니다. 일주일치 비용은 미리 냈어요. 병실을 나와 박진우는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갔습니다. 5분 후 그는 굳은 얼굴로 돌아왔죠. 임정국이라는 의사. 없대. 그럴 줄 알았어요. 어머님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당신을 돌보게 만들려고 이 쇼를 벌인 거예요. 박진우는 관자놀이를 문질렀습니다. 의무과에 가서 신고해야겠어. 의사 사칭은 범죄야. 결국 우리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우가 약점을 쥐고 있는 게 더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 후 며칠은 평온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퇴원했고 시동생네도 조용했죠. 그러던 어느 비오는 밤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밖에는 시동생이 흠뻑 젖은 채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형, 이번엔 진짜 나 좀 살려줘. 시동생은 주식 투자에 실패해 4천만 원을 날리고 사채 2천만 원까지 썼다고 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사흘 안에 안 갚으면 다리 하나를 잘라버리겠대. 박진우는 표정 없이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안 돼. 신고하면 난 더 빨리 죽어. 저는 이 연극을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공포는 진짜일지 몰라도 해결책은 이미 정해져 있었겠죠. 형한테 돈을 받아내는 것. 형, 2천만 원. 형한테는 큰 돈 아니잖아. 박진우가 저를 한번 쳐다봤고 저는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2천만 원 없어. 그럼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 집이면 2천만 원은 금방이잖아.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우리의 집, 우리의 돈은 언제나 박씨 집안의 어려움을 위해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 박진우의 표정이 기묘하게 변했습니다. 진수야, 너 올해 몇 살이지? 34. 34 먹고 늙은 어머니한테 꾀병 부리게 시키고 형한테 집 담보 잡아서 내 도박빚 갚으라고 하고 밤에 잠은 오니? 시동생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형이 그때 돈을 안 빌려주니까 내가 사채까지 쓰게 된 거 아냐. 내가? 박진우가 웃었습니다. 네가 대학 중퇴했을 때 일자리 알아봐준 사람. 네가 결혼할 때 집 보증금 보태준 사람. 네 아이 아플 때 한밤중에 병원 데려다 준 사람. 그게 다 누구였지? 그런데 이제 내 투자 실패까지
내 책임이라고? 시동생은 할 말이 없는지 저를 보았습니다. 형수님, 형 좀 설득해 주세요.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진수 씨 작년에 몰디브 여행 가는데 얼마 썼어요? 그 돈만 아껴 써도 지금 이자 정도는 갚았겠네요. 됐어. 둘이 아주 잘들 논다. 됐어. 시동생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엄마한테 다 잃을 거야. 박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한테 가겠지. 그리고 전화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겠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그가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은 단호했죠. 2천만 원 빌려줄 수 있어. 단, 차용증 쓰고 은행이자 쳐서 갚아야 해. 이게 내 마지막 선이야.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는 망설임 없이 돈을 내줬을 겁니다. 2주 전만 해도 이 문제로 저와 싸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죠. 예상대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우야, 내 동생이 죽게 생겼는데 너는 어떻게? 어머니, 진수가 투자하기 전에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그거 사기라고 경고했고요. 지금은 자기가 한 선택의 결과를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그래도 네 친동생이잖아. 말씀드렸잖아요. 돈은 빌려줄 수 있지만 차용증 쓰고 이자 쳐서 갚아야 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더는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더는 얘기할 거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박진우, 너 그 여자한테 단단히 홀렸구나. 걔 때문에 친동생도 버리겠다는 거야? 어머니, 박진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이건 서윤이와 저의 공동 결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 아내를 모욕하시면 그냥 끊겠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두고 봐. 이 독한 것들. 이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진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당신 잘했어요. 다음 날 박진우는 시동생에게 500만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2천만 원은 아니었지만 급한 불은 끌 수 있는 돈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선물이 아닌 대여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동생은 돈만 받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죠. 월요일 출근하자 김주리 대리가 또 제가 시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장님은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를 그녀에게 맡겨버렸습니다. 직장과 가정,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포탄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퇴근길, 차 안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자 박진우는 단호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뭘 하면 될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도움이 필요한 서류가 하나 있긴 한데. 차는 밤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앞길은 여전히 험난하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택배 봉투 안에는 얇은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지만 제 손에는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박진우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마치 독서라도 되는 듯 그 봉투를 노려보고 있었죠. 열어봐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당신이 해.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힘이 잔뜩 들어간 필체였습니다. 진우야, 네가 그 여자를 선택했으니 더는 나를 엄마라 부르지 마라. 오늘부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네, 아버지 유산도 한 푼 받을 생각 마라. 저는 숨을 죽이고 박진우를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다른 건 없어? 봉투 안을 다시 확인하자 작은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지 사본이었습니다. 환자 이름은 지워져 있었고 검사 항목은 심장 초음파. 결론 부분은 대부분 가려진 채
조속한 조치 요망이라는 글자만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어머님 심장이 정말 안 좋으신가? 그때 이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우야, 내 엄마 방금 쓰러지셨다. 지금 병원인데 의사가 당장 수술해야 한대. 병원 복도에서 시어머니는 이동식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모님은 우리가 오자마자 박진우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죠. 의사가 스텐트 시술해야 한다는데 내 엄마가 너 오기 전에는 수술 동의서에 사인 안 하겠다고 버티고 계셔. 시어머니는 타이밍 좋게 눈을 떴습니다. 넌 뭐 하러 왔어? 난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주치의가 다가와 검사 결과지를 건넸습니다. 관상동맥이 심하게 막혀서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어머니, 박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인하세요. 내가 죽어야 너랑 그년 속이 시원하겠지. 환자분 혈압 190입니다. 진정하세요. 한바탕 소동 끝에 시어머니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진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모르겠어. 연기라면 진짜 수술까지 하진 않았을 거야. 하지만 진짜라면 왜 검사 결과지를 그렇게 조작했을까? 다음 날 아침 회사에서 중요한 고객을 만나야 한다며 저를 급하게 호출했습니다. 정 팀장. 이분은 대기업 상무님이셔. 싱가포르에서 2년간 진행될 해외 프로젝트 담당자로 상무님이 정 팀장을 직접 지명하셨어. 싱가포르요? 네. 연봉은 현재의 1.8배, 주택 보조금과 자녀 국제학교 학비까지 지원됩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엄청난 기회였죠. 하지만 박진우는요. 시어머니가 막 수술을 마친 이 민감한 시기에요. 가족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사흘 안에 답변 주세요. 집에 돌아오니 박진우는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요? 깨어나셨어. 근데 나보기 싫다고 하시더라. 제가 싱가포르 이야기를 꺼내자 그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가고 싶어? 커리어만 보면 좋은 기회지만 2년 동안 떨어져 있어야 하잖아요.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발목 잡지 않을게. 이건 제가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아쉬움도 토론도 없는 그저 포기.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쉽게 나를 보내겠다고요? 그가 저를 보았습니다. 서윤아,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나를 위해 희생하라고 할 수 없어. 어쩌면 잠시 떨어져 있는 게 우리 모두에게 좋을지도 몰라. 박진우, 날 봐요. 정말 내가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내가 당신 어머니처럼 희생을 무기로 당신을 올가맬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멈칫했습니다. 나 모르겠어. 우리는 심리상담사 이수진 씨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두 분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부 관계를 각자 종이에 적어보세요. 10분 후 우리는 종이를 교환했습니다. 박진우가 쓴 내용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협박이나 희생 없이 유지되는 가정. 서윤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나는 그런 그녀를 자랑스러워하는 것.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도 희생할 필요가 없는 관계. 그리고 제가 쓴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서로를 지지하되 구속하지 않는 관계. 각자의 커리어를 추구하면서도 언제나 서로가 곁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사랑과 함께 존중과 경계가 있는 관계.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전례 없는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상처투성이었던 두 영혼이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것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싱가포르. 우리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당신이 전근을 신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장거리 연애를 해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는 말없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밤 박진우는 꿈에서 흐느꼈습니다. 서윤아, 내가 만약 당신이랑 싱가포르에 가겠다고 하면 그건 당신을 선택하고 엄마를 버리는 게 되는 걸까? 이 질문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밝혔습니다. 저는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이건 양자택일이 아니에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면서 어머니도 사랑할 수 있어요. 단지 그 방식이 바뀌어야 하는 것뿐이에요. 다음 날 시어머니는 퇴원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내가 죽어야 너희 속이 시원하겠지. 내 아들은 너 따라 외국까지 간다는데 어떻게 싱가포르 얘기를 아셨을까요? 이모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진우야, 내 엄마는 너 하나뿐인데 이모, 서윤이와 제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결정할게요. 지금은 어머니 건강이 우선이에요. 박진우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저는 병실을 나와 시어머니의 진료 기록을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문득 모든 검사 날짜가 최근 2주 사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꾀병을 부리기 시작한 것은 한 달 전인데, 그렇다면 정말 몸에 문제가 생겼지만 그것을 꾀병 연기로 감추려 했던 걸까요? 통제욕 뒤에 숨겨진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박진우가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틀 더 계시겠대. 단, 내가 싱가포르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해야만. 바로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인사팀이었죠. 싱가포르 건에 대해 내일까지 답을 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장과 가정, 두 개의 산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박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지지할게. 그 말에 담긴 진심과 희생. 저는 이수진 상담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건강한 관계란 희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기꺼이 상대방을 위해 고려하는 것이라고. 우리 함께 결정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싱가포르에 대해서, 어머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요. 함께.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에는 박씨 집안 어른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술 후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승리자의 표정을 짓고 있었죠. 박진우가 일어서서 지난 5년간 우리 부부가 가족들을 위해 지출한 총액이 약 1억 원에 달한다는 도표를 띄웠습니다. 어머니는 늘 장남은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죠. 하지만 책임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는 다릅니다. 가족끼리 왜 그렇게 각박하게 구니? 고모가 끼어들자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고모님, 가족이라는 게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거라면 저는 그런 가족 안 하고 싶네요. 박진우는 저를 보며 살짝 미소 짓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서윤이와 저는 앞으로 가족 지원에 대한 3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째, 급한 위기는 돕되 가난을 구제해 주진 않는다. 둘째, 금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쓴다. 셋째, 우리의 능력 안에서만 돕는다. 말도 안 돼. 형은 돈도 많이 벌면서 동생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는 세후 연봉 7천, 매달 대출금과 생활비 나가고 아이 가질 돈도 모아야 해. 진수 너 작년에 얼마나 벌었지? 돈 없다면서 외제차는 어떻게 뽑았고 몰디브는 어떻게 갔어? 박진우가 시동생의 인스타그램 사진들을 띄우자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슴을 부여잡았지만 제가 미리 준비해온 우황청심원을 내밀자 슬그머니 손을 내렸죠. 그리고 영수와 광수 학비는 저희가 교육 펀드를 만들어주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르바이트로 10만 원을 벌어오면 우리가 10만 원을 보태주는 방식입니다. 내 아들더러 알바를 하라고? 왜요? 안 되나요? 저와 진우 씨도 대학 내내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노동이 부끄러운 일인가요? 그때 조카 광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다 알바하는데요. 형 영수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냥 돈 받는 것보다 나아요. 시동생은 아들들에게 배신당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시어머니의 단호한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날 회의는 어떤 합의도 없이 끝났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박진우는 더 이상 희생만 하는 장남이 아니라는 것.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나 해냈어. 그 세 글자에 담긴 수년간의 억압과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한 달 후, 조카 광수에게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첫 월급 명세서가 담긴 메일이 왔습니다. 박진우는 약속대로 같은 금액을 펀드에 입금했죠. 또 한 주가 지나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동생이 또 투자에 실패하고 사채까지 써서 이제는 집을 팔아야 할 지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 네가 도와주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야. 어머니, 진수는 성인입니다.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죠. 박진우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저는 전화기를 넘겨받았습니다. 어머님, 광수의 교육펀드는 계속 유지될 겁니다. 영수도 원한다면 같은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고요. 전화기 너머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멎었습니다. 서윤아, 너는 아직도 걔들을 돕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미래에. 전화를 끊자 박진우가 저를 안고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축해지는 것이 느껴졌죠. 연말, 우리는 싱가포르행을 최종적으로 포기했습니다. 박진우가 국내에서 더 좋은 기회를 잡았고 저 역시 회사에서 승진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선물을 들고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서윤아, 내 노후 자금 네가 좀 굴려주면 안 되겠니? 진우가 네가 재테크를 잘한다고 하더라. 저는 놀랐지만 세 가지 조건을 걸고 수락했습니다. 합리적인 자금 사용, 지출 시상이, 그리고 다시는 장남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을 것.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작게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2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 그녀는 마침내 수십 년 묵은 비밀을 고백했습니다. 진우 어릴 때 열났던 날, 사실 나 화투 치러 갔었어. 나는 좋은 엄마도 좋은 시어머니도 아니었다. 그 고백은 박진우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물쇠를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봄이 오고 우리는 집을 새로 꾸몄습니다. 낡은 벽지를 뜯어내자 우리가 결혼할 때 적어두었던 소원 목록이 나왔습니다. 햇살 드는 서재, 넓은 주방, 아기방, 앞에 2개는 잃었네. 박진우가 제 허리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3번째는 아직 늦지 않았을까? 저는 그의 품에 기댔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조카 광수는 좋은 대학에 갔고 아르바이트와 펀드 덕분에 학자금 대출 없이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투를 끊고 노인대학에 다니시며 심지어 저희 어머니께 사과 전화까지 드렸죠. 결혼 4주년 기념일, 박진우는 새로 꾸민 베란다에서 촛불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건강한 사랑이 뭔지 가르쳐줘서 고마워. 그의 속삭임은 1000마디 말보다 값졌습니다.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맑은 유리잔 소리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앞으로의 길에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사랑과 함께 경계가 있고 희생과 함께 자아가 있으며 함께이면서도 독립적인 것, 그것이야말로 결혼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요.